네, 반갑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사회복지 정책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잘 쫓아오고 계신가요? 이게 약간 축약된 강의라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별도의 공부들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동안 뭘 배웠냐면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 대해서, 그래서 평등에 대한 가치를 배웠죠. 수량적 평등, 기회의 평등, 비례적 평등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적극적인 자유와 소극적인 자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사회복지 주체가 누구가 돼야 되느냐라는 얘기들도 했죠. 국가냐, 민간이냐. 일단은 시장에 내어 맡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몇 가지 얘기가 되었었는데요. 첫째, 공공재 공급의 실패라든지 외부 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도덕적 해이, 규모의 경쟁,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민간보다는 국가에서 했을 때 더 효율적으로 이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죠.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이전에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초로 구빈의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라고 명시한 법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이었고요. 보통 60년 간격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스핀-헨랜드법, 그 다음에 공장법, 개정 빈민법, 이러한 순서로 법이 진행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19세기 후반에는 자선조직협회 COS와 인보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선조직협회, 개인의 나태와 무지는, 개인의 빈곤은 개인의 나태와 무지, 게으름에서 시작된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보관, 그렇지 않다. 이것은 사회, 환경의 잘못이다. 그래서 계몽을 해야 된다라는 인보관도 우리가 같이 배웠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복지국가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접해보지 않은 사회복지에 대한 역사,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배웠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경제가 많이 올라가면서 자유주의 사상이 만연해 있을 때 1929년 10월 23일 미국의 중시가 하루아침에 폭락하면서 미국 경제공황이 세계 대공황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자유주의의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주의 사상의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1930년 이후에 수정 자본주의 시대, 즉 이 시대를 우리는 사회민주주의 시대라고도 하고 사민주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이때 뉴딜 정책이라든지 케인즈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베버리지 보고서도 이 시대에 나오죠. 이러한 얘기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시기였다. 이 시기를 그럼 수정의 개념은 뭐냐? 국가의 정부의 개입을 적극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 시대를 우리는 복지국가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어떤 노력들이 반영이 되어서 경제는 많이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1973년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이러한 노력들도 다 물거품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영국의 마가렛 대처라든지 미국의 레이건, 이러한 사람들이 즉위하면서 이분들은 새로운 노선을 선택을 하죠.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신우파, 좌파 우파 할 때요, 신우파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 시기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냐 하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이제 시장 원리에 내어 맡기는, 그러면서 어떤 기업이 또는 민간 단체들이 그 복지를 시행하는 그런 어떤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변화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복지국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복지국가 유형화 이론도 있었죠. 윌렌스키와 르보는 자녀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으로 나눴었고요. 티트머스는 여기에서 생산 중심의 집어넣으면서 자녀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 사이에 산업 성취 모형 하나가 더 추가가 됐었고요. 퍼니스와 틸튼의 국가 모형에서는 적극적 국가, 사회보장 국가, 사회복지 국가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특히 에스핑 안데르센 과거에는 시험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탈상품화와 계층화의 개념을 얘기를 했었죠. 탈상품화, 우리가 개념 정의가 어려우니까 계층화의 반대 개념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탈상품화란 나의 노동력을 시장에 내다 팔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쭉 나가서 그 다음에 위대에 오르기, 사회복지 정책과 이대에 오르기도 같이 했었죠. 조지와 일 등의 반집합주의, 소국적 집합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이런 얘기도 했었고,
신우파라든지 사회민주주의, 마르크스주의, 녹색주의 이러한 얘기들을 했었죠. 특히 페미니즘과 녹색주의가 사회복지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 같지만 기존의 우리 사회복지 정책들이 남성 위주의 정책이었다라는 것에서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요. 녹색주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회복지가 발달한다는 것은 소비를 늘린다라는 개념과 비슷하거든요. 소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생산이 늘어나고 그러면 환경이 파괴되기 때문에 녹색주의에서도 사회복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개념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유사한 개념으로 보라 그랬죠. 그래서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다른 말로 신우파였었다. 그래서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이제는 지양하고 시장 원리에 내어 맡기는 그런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론이 끝나고 이제 강론으로 넘어가죠.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사회에 갖고 있는 사회 문제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 문제를 줄이고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 대안을 선정하고 실행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정책이라 그러는데 특히 이러한 것을 포괄적으로 프로그램이라 하지만 국가에서 하는 것을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이슈, 그죠? 사회 문제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슈화 되었을 때 그것이 아젠다로 승격화되는데 이슈화되는 과정에서 주도 집단이 누구냐에 따라서 외부 주도형, 동원 모형, 내부 접근형 모형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거에 더불어서 계속 진도를 좀 나가보고자 합니다. 정책 대안의 형성, 항상 사회복지 프로그램, 정책 뭐든 우리 사회복지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문제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문제와 상황 파악이 1번이고요. 그거에 따른 대안 결과 예측, 목표를 설정합니다. 대안을 미리 예측해서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대안을 탐색하고 개발하고 대안을 비교해서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하는 이러한 형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정책 대안 형성 기법으로는 어떤 점진적인 방법, 브레인스토밍, 델파이, 미래 예측 방법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는 양의 질을 결정한다라는 이러한 그 핵심적인 이념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이 나올 수 있도록 비판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원칙들도 같이 나눴었습니다. 자, 정책 대안의 비교 분석 방법에서는요, 비용 편익 분석과 비용 효과 분석이 있는데 비용 편익 분석은 그 결과를 화폐 단위로 환산이 가능할 때 비용 편익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 효과 분석은 반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화폐 단위로 충분히 계산이 되지만 그 출력되는 결과를 화폐 단위로 바꾸기가 애매한 경우에는 효과 분석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 제도가 상당히 위태위태한 제도이긴 한데요. 청소년 셧다운 프로그램, 그죠? 이 프로그램을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이나 이런 걸 막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경제적 가치로 얼마인지 우리가 계산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이럴 때는 비용 효과 분석을 실시한다라는 거죠. 아니면 이런 건 어떨까요? 제주도에서 지금 뭐 육지까지 가는데 제2공항 이런 문제도 되게 많은데 그러면 해저터널 설치하는 건 어떨까요? 과연 어느 게 더 좋을까? 이런 것은 충분히 비용으로 산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결정하겠죠. 그 다음에 개인 의사결정 중에 결정나무 분석이라는 결정 분석이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가끔 시험에 나왔었어요. 몇 회 나왔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행정론에 배웠던 의사결정나무 분석이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나무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요.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아니면 노 했을 때 예스 했을 때 노 했을 때 여기에서 예스라고 하고 노라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선택이라고 할게요. 그냥 선택. 선택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 선택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해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것이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나아갈지가 결정됐나요? 목표가 결정됐나요? 결정되지 않았을 때 보통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반면에 대안 선택 흐름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결과가 분명히 결정되었을 때 어떠한 흐름으로 갈 것이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직업 재활이라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합시다. 뭐 직업 평가를 했어요. 해서 굳이 직업 평가를 했는데 바로 뭐 직업 평가하고 훈련이라고 합시다. 훈련. 직업 평가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됐다 그러면 yes라고 하면 밑으로 넘어가고 no라고 하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근데 이게 분명한 목적은 있죠. 구직이라는. 이러한 것들은 대안 선택 흐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와 얘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보면 정책의 집행은 이미 만들어진 정책의 내용들을 실행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정책 집행의 중요성 이런 것들도 넘어가고요. 정책 집행의 특징,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읽어서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의 평가에서 정책 평가의 기준에 보면 효과성, 효율성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시험에도 자주 나오니까요. 효과성, 목표의 달성 정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과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목표라는 단어를 같이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과성의 개념은 뭐다? 목표의 달성 여부다.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보는 것이 효과성이다. 효율성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효율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적절성은 문제의 해결 정도와 문제를 일으키는 욕구, 가치, 기회를 만족시키는 효과성의 수준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한 기준을 하고 그 이상은 최소한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 적절성이고요. 적정성이고요. 적절성 같은 경우는 과연 그 수단이나 방법이 적절했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형평성. 효과와 노력이 얼마나 공평했는지, 형평이라고 하면 공평한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대응성은 정책의 수혜자 집단의 욕구, 선호, 가치를 반영하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개념은 보통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대응성 같은 경우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것이 클라이언트의 집단에 적절했느냐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을 평가해야 되는데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일반적인 평가의 유형에는 효율성 평가, 아까 효율성이라는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만들었느냐 이러한 비율적인 것을 계산하는 것이고요. 대상 효율성 평가는 의도한 목표 상황의 문제 해결이 얼마나 절약하여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가 라는 거죠. 그 다음에 효과성은 아까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효과성 평가가 될 것이고, 형평성은 불평등 없이 이루어졌느냐라는 거고요. 반응성은 수혜 대상자들이 얼마나 만족하는가, 실제로 그런 어떤 만족의 반응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고, 민주성은 클라이언트 대상자들이 사회복지 정책 과정에서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보는 것이고, 합법성은 그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지, 편의성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데, 서비스를 우리는 급여라고 얘기하죠. 사회복지 급여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고요. 시적절했는지, 급여가 적절한 시기에 잘 들어갔는지, 실현 가능성, 실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죠. 이러한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10km를 질주하는 것보다 뭐가 낫다라는 거예요? 1도의 방향 전환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빨리 가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는데요.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1도 방향을 트는 것이 더 목표 달성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평가의 중요성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평가의 유형 중에는요, 형성평가가 있는데, 형성평가는 다른 말로 과정평가라고도 하는데, 평가는 언제 하느냐? 프로그램이 다 끝났을 때 하는 것이 평가다라고 일반적으로 하는데, 시험 문제에 나왔었죠. 평가는 언제? 처음부터 프로그램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끝나는 그 모든 순간에 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어떤 평가가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설정한 이 방향과 이 목표가 맞는지를 평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형성평가, 과정평가는 언제 하는 거죠? 중간에 하는 겁니다. 중간에 해서 우리가 지금 진행이 유연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방향, 목표에 가깝게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과정평가, 다른 말로 형성평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총괄평가, 영향평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긍정적으로 우리가 설정했던 그 목표를 달성했느냐, 즉 클라이언트의 변화가 있었느냐,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것이 총괄평가, 영향평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체에 따라서 평가를 또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두 가지로 나오는데 세 가지로 쪼갤 수가 있겠죠. 자체평가와 내부평가, 외부평가로 세 가지로 쪼개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자체평가는 뭐냐 하면 내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내가 진행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은 자체평가죠. 내부평가는 내가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일반적으로 나보다 상사인 뭐 팀장님이라든지 관장님이 그것을 평가하는 것, 이것은 내부평가가 되고요. 외부평가는 내가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평가를 받는 것이 외부평가입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섣불리 어떤 게 좋다라고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부평가가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외부평가는 보여지는 것만 알 수 있지 그 전반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살펴볼 수가 다양하게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평가가 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인적 요인들이 있고요. 시간적, 기술적, 제도적, 정책 자체 요인,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고, 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은 우리가 지난 바로 앞 시간에 우리가 그 이상형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했었죠. 합리모형. 모든 내 이상형을 다 갖춘 사람을 만나는 거 합리모형이라 그랬고, 만족모형은 그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정말로 이 조건을 맞춰야 돼. 이렇게 해서 그 조건 이상의 여성 또는 남성을 만나는 것을 만족모형이라 그랬고, 점중모형은 과거에 헤어졌던 친구와 이성 친구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최적모형은 도서관에서 내려오다가 누군가를 부딪히셨는데 한눈에 보면서 이 여자다 라고 직감으로, 그죠? 직관적으로 선택하는 이러한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엘리트 모형은 소수의 전문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쓰레기통 모형은 우연한 기회에 해답이 된다라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자, 이제 5장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틀을 보면요, 과정 분석과 산출 분석과 성과 분석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평가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그죠? 과정 평가, 그 다음에 뭐예요? 형성 평가 같다 그랬고, 그 다음에 총괄 평가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정 분석은 말 그대로 그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산출 분석은, 산출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실적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산출물에 대한 얘기들이고요. 성과라는 것은 실적을 뛰어넘은 긍정적인 어떤 변화, 영향, 이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보건소에서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주 프로그램, 절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한 보건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100명의 참여자가 4주 동안 100% 참석했어요. 그러면 산출 분석은 어떻게 나오죠? 퍼펙트하게 나오는 거죠. 보건소 직원들은 지금 자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이분들이 얼마나 음주량이 줄어들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프로그램 끝나고 한잔 하러 갔거든요. 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산출 분석은 퍼펙트하게 나왔을지언정 성과 분석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형편없는 점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오히려 술 마시는 기회를 오히려 제공해준 그런 어떤 안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산출 분석까지를 상당히 중요시했는데 이제는 숫자의 의미보다는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가 변화됐는지 요게 더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분석 틀입니다. 분석 틀을 중심으로 해서 어렵지는 않은데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요, 같이 봅시다. 이 길버트와 스펙트는 4가지로 이 분석을 합니다. 할당 체계가 누구냐, 즉 누가 급여를 받을 것이냐, 급여 체계 무엇을 받을 것이냐, 현금이냐 현물이냐 증서냐 이런 얘기고요. 전달 체계 어떻게 급여를 받을 것이냐, 공공으로 받을 것이냐 라는 것이고요. 재정 체계 누가 급여를 지급하느냐, 이러한 얘기들을 우리는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죠.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자, 여기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하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윌렌스키와 루브의 이분 모형을 또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과 같이 여러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편주의는 윌렌스키와 루브의 제도적 모형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회복지의 권리성이라든지 연대성,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특징이 뭐냐면 사회수당, 사회보험이 어디에 색깔이 강하다? 보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라는 거고, 세 번째 보면 선별주의적 제도에 비해서 운영 효율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보편주의는 뭘 하지 않아요?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냥 주기만 하면 되니까 행정, 자산조사를 하는 그 비용이 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 효율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사회통합이라든지 사회효과성을 강조한 급여 체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선별주의는 어떠냐라는 거죠. 복지 대상자에게 제한을 두고 있죠. 특히 어떤 소득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산조사에 의해서 판별하게 되고요. 공공부조가 대표적인 선별주의의 그런 어떤 시스템이고, 비용 효과성을 강조한다라는 것들 기억해 주십시오. 대상 선정 기준 보시면요, 기속적 욕구와 보상, 진단적 차등, 자산조사, 이러한 순서로 가는데, 지금 얘기한 것은 기속적 욕구로 갈수록 보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조사로 갈수록 선별주의가 강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과연 기속적 욕구는 뭐냐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인구학적 조건을 갖추는, 다른 조건 필요 없어, 인구학적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주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만 7세 이하면 아동수당 주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기속적 욕구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가장 보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상입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떠한 것에 공로로서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유공자라든지 사회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이 있고요. 진단적 차등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단을 통해서 보통은 등급에 해당하죠. 장애 1등급인 경우, 장애 2등급인 경우 그 등급에 따라서 어떠한 급여를 주는 형태이죠. 지금 뭐 장애 등급은 이제 중증과 경증,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나눠지긴 하지만요, 기존의 장애 등급은 1에서 6등급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어쨌든 등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급여 수준이 결정되는 것은 진단적 차등이라 얘기할 수 있고, 자산조사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사람의 자산 규모에 따라서 급여의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을 얘기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의 급여,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표로 일목요연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살펴보시고요. 특히 중간에 목표 효율성과 운영 효율성, 지난번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 급여는 뭐가 높다라는 거예요? 현물로 주면 뭐가 좋다? 현물, 물건으로 주면 목표 효율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현금으로 주면 목표 효율성은 어때요? 떨어진다라는 거죠. 왜? 밥을 먹지 않고 있어서 돈을 주면 어때요? 밥을 사 먹으면 좋은데 밥을 안 사 먹어요. 오락하고 술을 사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목표 효율성이 떨어져요. 현물, 쌀을 줬을 때는 어때요? 그걸로 밥을 해 먹든 떡을 해 먹든 해 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효율성은 높아지죠. 반면에 운영 효율성은 반대가 됩니다. 현물, 쌀을 갖다 주려고 그러면 그 갖다 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내가 쌀을 구입해야 되고, 트럭에 실어야 되고, 배달해야 되고, 그러면 인력과 운임비가 추가로 들어가죠. 그래서 현물은 운영 효율성은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운영 효율성이 낮다라는 거고요. 현금은 운영 효율성이 아주 높죠. 뭐예요? 계좌이체만 하면 되니까 그러한 개념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 정책의 재원입니다. 자, 분석들의 두 번째 재원. 자, 이 돈의 출처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거죠. 일반 예산과 사회보험료, 조세지출, 공공재정에서는 이렇게 나눕니다. 자, 일반 예산, 즉 조세인데요. 조세는 어떠한 성향이 있냐면, 조세는 무슨적 성향이 있냐면 누진적 성향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사회보험은 역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진성의 반대인 역진성이 있다라는 거죠. 누진성은 어떤 거냐면, 잘 사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내고 못 사는 사람에게는 더 적게 내거나 걷는, 이러한 것들을 누진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세는 일반적으로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조세의 특징은 뭐냐면 안정적이다라는 거예요. 규모가 있기 때문에 조세로 이루어지는 급여의 형태는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세, 모든 사람이 같이 동일하게 내는 거기 때문에 보편적인 서비스라든지 제도에서 이 조세가 많이 이용이 됩니다. 반면에 사회보험은 뭐냐면 역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보험도 분명히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역진성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국민연금 사람들이 많이 내면 얼마나 많이 낼까요?
아주 가쁘는 엄청난 돈을 국민연금으로 내고 있을까요? 아니요. 국민연금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대충 400 몇십만 원이 상한선이에요. 그래서 400만 원을 버는 사람과 4천만 원을 버는 사람의 국민연금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건강보험은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건강보험은 그나마 상한액이 좀 커요. 건강보험의 상한액은 9천 몇백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뭐 600만 원 이상 내는 사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9천만 원 버는 사람과 3억을 버는 사람의 건강보험료는 또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소득자들에게는 오히려 세금을 지출을 줄여나가는 그런 역진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보험은 사회보험은 목적성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는데 저항이나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세 지출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세금을 걷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떤 현금이든 현물이든 통해서 그 급여가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걷는 데 비용이 발생하고 또 다시 지급하는 데 비용이 발생하니 이것을 좀 줄이자. 아예 걷을 때 우리가 지급할 만큼을 차감해서 걷자. 이것이 조세 지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는 세금을 걷어서 나중에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 자체에서 감면을 실시하는 이러한 것들을 조세 지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민간 재원에서는 어떤 자발적인 기여라든지 기업복지라든지 사용자 부담, 본인 부담금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재원이 충당되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복지 정책의 전달체계. 사회복지 정책이 만들어지면 전달체계라는 것은 과연 클라이언트에게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공공 부분의 전달체계가 있고 민간 부분의 전달체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 공공 부분의 전달체계의 장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나 재화 공급에 유리하다라는 거죠. 반면 그리고 프로그램의 통합 조정 가능, 안정적 유지에 유리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재정이 그래도 읽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정성에 상당히 장점이 있고요. 반면 독점 공급에 따른 질 저하가 있고요. 왜냐하면 경쟁하지 않아요. 공급자 측면에서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수준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융통성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간에서 하면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만났어. 어르신 밑반찬 맛있어요? 맛없다. 그래요. 우리 다음에 더 어르신한테 맞는 반찬 해드릴게요.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공공에서는 어때요? 다 결제받아야 되거든요. 어떨 때는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국회가 쉬면 통과돼야 안 돼요. 그래서 한 3년 후에 도시락을 바꿨어. 어르신한테 갔는데 어르신이 욕구가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공공 부분이다라는 거죠. 반면에 민간 부분은 어떠냐라는 거죠. 서비스 공급의 다양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독점이 아니라 다양한 민간들이 경쟁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높게 되고요. 이용자의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죠. 반면에 단점은 뭐냐면 공공재 제공의 성격은 제공이 어렵다라는 것, 그 다음에 평등 추구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규모의 경쟁 실현에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할 때는 가격 자체도 싸지죠. 그런데 민간에서 할 때는 규모의 경쟁에서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보드마크 하나를 만드는데 정부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얘를 100원에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자재를 아주 저렴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공장 하나를 만드는데 1억이라 그래도 얘를 엄청나게 만들 거니까 그 1억이라는 단가를 금방 뽑아내요. 그런데 민간에서 한다 그러면 이거 팔아봐야 몇 개 못 팔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1억의 단가를 이 물건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물건의 단가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잠깐 쉬어서 오늘 총정리까지 했으니까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좀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6장 사회보장의 일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